로봇주 지금부터 관심권에 두고 현대차는 변신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중간 단계. 다만 지금 시장의 성격 자체가 LG 전체적인 주가에 대해서 참 아쉬운 부분이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아서냐? 아닙니다. 관련된 기업으로의 부각이 되는 현상으로 진행이 되어질 수. 개인들은 진절모에 나는 거죠. 건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기준을 건드렸다는 게 뭡니까? 사상 그 최대 상승률과 상승폭을 동시에 갈아치웠는데 이게 한번 수급이 받게 되면은 뭐 수년 단위 이어지는데 문제는 지금 이 수급 주체가 없어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2020년 8월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시장은 아래 꼬리를 다 다는 음봉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음봉, 그러니까 보합선에서의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바닥 다지기라고 볼 수 있고, 시장 자체의 지수적 관점에서는 8월 장이 그렇게 좋은 형태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지수적 관점에서는 썩 좋지 않았는데요. 흔히 시장에서 얘기하는 뭐 대박주라고 많이 얘기하죠. 주가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던 종목들이 시작점이 다 8월이었습니다. 한번 제가 읊어볼까요? 2020년도에 가장 세게 올라갔던 종목이 8월에 시작을 해서 뭐가 있었을까요? 에코프로인가? 20년이면 아닌가? 23년. 흠슬라라고 보통 얘기했던 HMM이 이때 시작해서 21년도까지 시세를 쫙 한 10배 시세 10배 났죠. 상승을 보여줬고요. 21년도 8월에는 에코프로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그건 아니고 한참 또 뒤구나. 뒤고요. 21년 8월에는 메타버스,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 예. 게임주들, NXT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8월 출발해서 주가가 쫙 올라갔습니다. 22년 8월에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화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8월부터 해서 주가가 단기 시세 폭등 흐름을 보여줬고요. 23년도 2차 전지가 올라갔습니다. 8월에 피날레를 치긴 했지만 8월 상승률이 가장 컸고요. 24년도에는 조방원이었고요. 25년도에는 바이오가 시세를 크게 만들어내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으로 8월 장의 지수는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종목별 상승률에 있어서 큰 폭의 시세를 줬던 종목들은 8월에 다 시작해서 시세를 크게 줬던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8월 장 지수는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종목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시장을 우리가 잡아가는 것이 어떠할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같은 장에서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업에 있을 때, 필드에 있을 때 투자자들 만나게 되면 이런 상담들의 내용들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장과 같은 하락 이후에 그나마 박스권 내에서 시장이 비교적 안정화되는 형태. 이 시장에서는 무언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기보다는 내 계좌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시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 계좌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 아마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계좌를 한번 열어보시면 솔직하게 10개, 20개, 30개, 40개 종목수 아마 화려하게 많은 종목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10개면 양호하죠.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종목수를 줄여주세요 라고 하면 못합니다.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올라갈 때는 센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이 소외가 됐다 하더라도 못 팝니다. 올라가진 종목은 그냥 바라만 보는 거고요. 근데 지금과 같이 다 같이 빠졌을 때 퍼센테이지 불문하고 거의 다 비슷한 형태의 손익구조로 주가 하락을 했을 때는 평준화가 어느 정도 되어졌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하는 첫 번째의 단계는 내 계좌를 쫙 열어서요. 동일업종.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로 합치시기 바랍니다. 예고요. 소부장 선호 종목, 반도체 뭐 7, 8 종목 쫙 열어보면 반도체 관련 종목이 7, 8, 10종목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거든요. 압축하시면 됩니다. 하나로. 대형주 좋다 하면 삼성전자 하나로. 소부장 좋다. 소부장 하나로. 그래서 대형주와 소부장 하나 정도로 반도체를 압축하시면 되고요. 이런 과정으로 꼭 반도체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타 업종에서의 종목도 조방원이다. 그럼 조선방산 원전 전력기구 중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종목을 포트폴리오죠. 그렇죠. 줄이시면은 아마 종목이 반절 이상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삼성전자는 한 20% 가지고 있고 뭐 A라는 종목은 1%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냥 뭐 보초병 뭐 이런 형태로 한번 샀던 종목들이 현재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1% 종목이 상한가 쳐봐야 내 잔고에 손익 영향 안 줍니다. 그래서 5% 미만 종목은 5%가 안 되는 종목은 정리해서 비중이 많은 종목으로 엎어치기라고 보통 많이 하죠. 엎어치기로의 전략적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시총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통상 거래소는 3천억, 코스닥은 1,000억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은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종목이 이후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 요행입니다. 잘 안 움직이거든요. 시총 작은 종목들은. 그래서 세 가지 동일 업종의 종목들 압축하고 그 계좌 내에서 비중 작은 종목 순으로 압축하고 시총 작은 종목으로 압축하다 보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10종목 이내로 압축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다리셨다가 시장의 전환 포인트가 나오면 주도주로 이제 그때는 교체 매매를 하는 형태로 찾아가시면 되고요. 지금 장에서는 무언가 강한 종목을 찾기보다는 내 포트에 대한 점검과 포트에 대한 전략을 다시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지금 장에서의 어떤 전략적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산업군에 대해서는 무엇이 그 4차 산업인지 정확하게 또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는 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4차 산업의 정확한 산업군은 첫 번째가 AI고요. 두 번째가 자율주행이고요. 세 번째가 사물인터넷이고 네 번째가 통신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자율주행, AI, 사물인터넷, 통신이 결합된 게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로봇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그 비전은 상당히 장밋빛이라는 건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제 최근에 로봇주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뭐 올 초 지난해 11월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최근까지 해서 계속 점진적인 하락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로봇주가 최근에 일시적일 수도 있고 중장기적인 흐름일 수도 있지만 바닥권에서 의미 있는 흐름에서의 가격 차의 진행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로봇주가 이번 8월장에서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진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봇주 지금부터 관심권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차를 자동차 기업으로 당연히 지금도 알고 있고 기존에 알고 있었지만 변신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중간 단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테슬라를 뭐 자동차 회사로 알고 있지만 자동차 회사보다는 로봇이나 스페이스X와 관련된 그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 대한 기업군으로 많이 인식하듯이 현대차는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고요. 다만 앞서 제가 모두에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구간에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기존에 로봇 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로봇주들 딱 큰 주식들이겠죠. 대형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어떤 성격 자체가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유동성 장세 성격에서의 시장은 현재는 아니거든요. 기존까지는 유동성 장세였다라고. 그러면 작은 돈을 출연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좀 작은 섹터에 있는 좀 작은 외곽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로봇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되 기존처럼 크게 형성된 로봇군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가기보다는 좀 작은 기존의 로봇주 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작은 종목에서 판단했던 게 원익홀딩스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이전에 많이 관심도를 가졌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원익홀딩스도 로봇주로서 얘기가 됐나요? 그렇죠. 네. 로봇 이 손가락 관련된 자회사 네.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모회사라는 측면에서 예. 부각이 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좀 더 외곽에 있는 로봇주들의 주가 형성 과정이 좀 더 빠른 흐름으로의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로봇주의 큰 맥락은 관심권에 두되 움직임의 탄력도는 외곽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소형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네. 이를 종목으로 움직임이 강화되는 현상들을 앞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네. 뭐 LG 냉장고 이게 다 모터로 연동 구현되는 그 가전 제품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해서 모터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LG의 기술력이 가장 좋다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LG의 주가가 지난번에 46만 원까지 상승했던 원동력은 피지컬 AI였죠. 그래서 젠슨왕과 연동된 주가 흐름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15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주가는 17만 원이긴 하지만 LG 전체적인 주가에 대해서 참 아쉬운 부분이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사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 전후반에 LG전자의 시총 순위는 4, 5, 6, 7, 8위 순위였습니다. 지금은 25위권이거든요. 실적이 안 좋아하더냐? 아닙니다. 이번 분기 실적도 뭐 역대급으로 실적을 시현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내용적
그 구체적인 내용적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그 관세 부과했던 걸 돌려받는 환급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있었긴 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실적 상향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LG 전체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저는 현대차는 휴머노이드 산업에 대한 로봇주로의 움직임으로 앞으로 로봇주에 대한 가능성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LG는 부품 관련한 기업으로 로봇 부품과 관련된 기업으로의 부각이 되는 현상으로 진행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LG 그룹 관련해서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에 주가 상황에서의 현재의 흐름을 보게 되면 15만 원, 17만 원 굉장히 저평가 싸게 보이는 가격 수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로봇과 연관돼서 주가 흐름에 대한 전망치로의 판단을 해보게 되면 47만 원 지난 고점에서 흐름까지 단기간 내에 움직이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 가격 대비해서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는 두산 로보틱스가 큰 축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 가겠죠. 그런데 지금 장 자체가 앞서 로봇주 종목군 수가 바이오의 300개, 소부장의 110개 또는 2차 전지의 100개 비해서 한 3, 40개 종목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작은 종목군을 가지고 있는 종목 흐름들이 좀 강하게 주가 연출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주식의 흐름 일부분 가져가되 비교적 작은 종목 요즘에 로봇군 내에서 움직임이 비교적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원익홀딩스라든가 TXR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1차적으로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능동적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 이러한 가벼운 종목 내에서의 흐름이 좀 더 강화된 주가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베런치 첫날에 2,182억인가를 순매도를 하고 나서 예. 주가 급락했어요. 장중에 3,000억 넘게 파니까 급락해버리니까 갑자기 매도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7월에 뭐 74조 뭐 매도 나오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이 폭탄이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그냥 폭탄을 터지지도 않고 그냥 불발돼 버린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 코스피가 이제 10% 넘게 폭락한 7월 28일에도 연기금이 한 1,135억 샀거든요.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첫날 제일 많이 매도한 내용에 매도를 안 했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연기금이 그 사실상 고점에서 매도를 못한 그 여파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외국인만 좀 신나게 좀 매도를 한 건데 일단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런 그 물량은 전부 다 추정치가 다 안 맞고 다 무효가 돼버린 상태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도의 문제가 있었고 주가 너무 빠져서 연기금이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목표 비중을 올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분자를 키워버렸죠. 그리고 이 주가라는 분모가 빠지면서 위아래가 동시에 같이 줄어드는 상태다 보니까 그 매도 의무가 지워지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고,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그 기금위에서 1월 26일에 회의에서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올렸는데, 그 허용 법인을 벗어나도 기계적으로 그 매도하지 않는 리밸런싱을 한시효해 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6월 말까지를 연장해 버리면서 이때 이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꼬인 거예요, 사실. 예. 네. 여기서 꼬여가지고 그게 레버리지 ETF로 연결되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러니까 상반기 내에 연기금은 매도 스틸 꺼버리니까 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외국인은 마음껏 때리는 거죠. 그리고 그 연기금이 매도가 없으니까 이 레버리지 ETF도 마음껏 지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그 5월 28일에 그 목표 비중을 28.8에서 5.9% 더 올려버렸습니다.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상법 개정에 따른 그 구조적 변화와 그 실제 비중 확대를 반영한다는 명분이었는데 이게 적립금이 당시에 1,670조의 기금이었단 말이죠.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전략자산 배분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3% 정도 플러스만 3%를 이걸 6%로 올려버렸고 또 그 전술적 자산 배분 같은 경우로도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 더해버리니까 이게 국내 주식 상한이 28.8%까지 확 올라가 버린 겁니다. 맥스가. 네. 네. 그러 버리니까 이게 안 팔아도 됐던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실수였던 거예요. 그렇죠. 기계적으로 그 리스크 관리였단 말이에요. 리밸런싱은 리스크 관리인데 이거를 안 했다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고점에 못 팔고 코스피가 6월 22일에 9,114포인트를 찍었는데 거기서부터 37% 빠진 상황. 그 한 7월 8일 정도였거든요. 그때가 메리츠 증권에서 그러면 국내 주식 비중이 한 26.3%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리밸런싱 하나도 못한 상황에서 목표 범위 안에 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기계적 매도는 완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시티증권도 그 6,500 정도에서는 한 24.2% 내려온 걸로 봤기 때문에 그 5월 달에만 해도 29.4%에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해버리고 매도도 거의 못한 상태에서 그냥 비중만 5% 줄어드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요. 네. 이게 우리 다 노후자금인데 이렇게 녹아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수익률 이런 문제보다도 이 기준선을 4으로 옮겼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옮겼잖아요. 건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기준을 건드렸다는 게 뭡니까? 네. 실제 비중이 상한을 넘어버리냐 상한 자체를 끌어올려 버렸고 그걸 또 유예해버렸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차익 실현했던 장치를 아예 그냥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문제였고 리밸런싱은 원래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구조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장치인데 그 규칙을 그러니까 그 시장에 맞춰서 그냥 움직여 버린 겁니다. 이걸 흔들어 버린 거고요. 뭐 국민연금 쪽에서는 이게 뭐 그 연기금이 바로 뭐 그러니까 팔아서 이익을 실현한 경우가 아니다. 뭐 이렇게 그 김성수 이사장이 그렇게 얘기도 했었지만은 사실은 이제 연기금이 하루장에서 뭐 매도하면 더 키운다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 뭐 지수 관리 그 주가 관리하느라고 지수 관리하느라고 유예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예외를 자꾸 둬버리면은 국제적으로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시장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서 적어도 21년에도 비중을 상당히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적어도 리밸런싱 유예하지는 않았어요. 이 유예한 게 너무나 그러니까. 독이었던 거고 거기에 레버리지 ETF가 더 이런 방향성을 더 증폭시켜 버려서 그러니까. 정작 빠졌을 때 매수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매수 주체가 없잖아요. 시장에 수급 주체가 없어.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이걸 받아줄 주체도 없고 개인들도 지금 그 레버리지 ETF에 다 들어가 있어 거기서 다 물려 있고. 받아줄 주체가 없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시장에 매수 주체가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가장 문제를 연기금 리밸런싱을 제때 못한 게 아주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신용잔고가 고점 대비 10조가 털렸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그러니까 8월 3일 어제 기준으로 8월 3일 기준으로 1조 4천억 이상의 그 신용잔고가 줄었고요. 그리고 7월 31일에 3조 2천억, 그리고 7월 30일에 8,400억 줄어서 합산으로 지금 단 3거래일 만에 5조 5천억 정도 줄어버렸어요. 고점 대비 10조 줄었고 7월 30일에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장중에 거의 8조 7천억까지 매수를 8조 7천 넘게 하다가 7조 2,4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기관도 1조 1,400억 매수했습니다. 7월 31일에. 그리고 개인이 8조 2,740억 팔았어요. 역대 최대 매도, 순매도를 기록해버렸고 코스피가 17.92% 올랐을 때 그 1,001포인트 올랐더라고요. 이제 사상 그 최대 상승률과 상승폭을 동시에 갈아치웠는데 외국인이 7월 달에 순매도가 그래서 오늘 그 하루 때문에 9조 8천억까지 줄어버렸고요. 6월 달에 48조 4천억 매도했었습니다. 5월에 44조 5천억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두 달 동안 90조를 매도를 했는데 옛날에 10조만 팔아도 엄청나게 네, 7월 달에 그랬거든요. 9조 8천억밖에 매도를 안 했는데 네. 마지막 날 8조 7천억 8조 8,709억인가 썼어요. 이거 사는 바람에 그나마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조정이 주로 외국인들의 리밸런싱가 차익 실현에 의해 주도됐다는 뜻이고 이 물량을 아무도 받아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다 맞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최근의 상황이 이제 그 블룸버그에서도 이런 표현이 글로벌 펀드가 사들이고 개인이 지금 던진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글로벌 헤지 펀드라든가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어쨌든 워낙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런 굉장히 사상 최대 속도로 한국 주식을 다시 사고 있고 개인들은 진절모에 나는 거죠. 그렇죠. 던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반등하니까 또 매수도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게 그 7월 30일에 시가의 반대 매매가 나왔다가 쫙 들어올리니까 이제 그 레버리지 청산을 한 거거든요. 급등을 하니까 단순하게 차익 실현뿐만 아니라 이 강제 청산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미세분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이 1월 달에 1%, 6월 달에 5.1%, 7월 9일 정일정일 때 10.2%였습니다. 아주 그냥 총살을 막 심하게 당했던 것이고, 과거 급락기마다 이게 5%를 넘으면 투매가 이어지는데 7월 9일에 10%가 넘었던 거죠. 그 두 배가 나오니까 7월 30일 하루에만 신용잔고 아까 3조 2천억 줄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루 만에 신용잔고가 10% 줄어든 거예요. 이거는 또 사상 최대입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만에 또 5%가 줄었어요. 신용잔고가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이례적인 규모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자발적인 매도만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다시 외국인들이 뭐 2조 8천억 매도하고 오늘도 일부 좀 매도를 했지만은 그 3거래일 동안 10조를 샀는데 대략 그 최근에 근데 이제 그 10조에
40% 정도밖에 매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빠져나갔기 때보다 너무 급등하니까 일부 차익 실현 정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은 그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빅테크들의 실적과 그리고 이제 특히 헤지퍼스트 청산 매도 얘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디레버리징이 거의 마무리 국면에 있고 지금은 약간 잔여 정도, 약간 꼬였던 수급이 이제 풀리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고, 어떤 시장의 본격적인 매수 사이클에 들어서 본격적인 반등은 아니지만은 바닥은 분명히 나왔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천에서 10,000 정도 상회할 경우에 이제 국민연금 리밸런싱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도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봐서 지금 국내 증시가 이제 12개월 선행 PER 5배니까 12,000까지도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가 매력이 있다고 보면은 그 아까 최대 비중이 28.8%니까 요게 지금 거의 터치하는 게 9,000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가서 이게 한다기보다도 좀 미리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 대로 특히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장이 빠지면 연기금이 자꾸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다른 섹터도 사야지. 그러니까 다른 섹터가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가야 자연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다시 또 매수할 수 여력이 생기는 건데, 또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방어하게 되면은 그게 다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 바뀌는 상태에 있는 것 같고요. 네. 다울투자증권에서 요로 그 국내 증시 수급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2003년도 3월에는 기관에서 외국인으로 수급이 넘어갔고, 2008년 11월에는 다시 기관에서 외국인 넘어갔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 장세 2020년 10월은 외국인에서 개인으로 넘어간 상태고, 지금 2023년 8월부터는 개인에서 기관으로 넘어온 이런 국면인데, 요게 한번 수급이 받게 되면은 뭐 수년 단위 이어지는데, 문제는 지금 이 수급 주체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게 누가 수급 주체가 될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나타난 흐름은 결국에는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급 주체가 뚜렷하진 않지만은 지수를 좀 단기간에 움직이는 기관이고, 약간 큰 그림에서 크게 움직이는 건 외국인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한 펀드 같은 거 굳이 뭐 자본시장 연구원 쪽에서 증한펀드 얘기 나왔는데, 뭐 코스피 5,000 무너지면 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삼성 그 증한펀드 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봤자 뭐 그 규모 10조밖에 안 되는데 의미가 없고, 뭐 코스닥이라든가 다른 섹터들을 이렇게 사주는 형태로 해서 한다 그러면은 좀 더 지금 수급의 마진물이 생기니까 시장이 좀 더 안정화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그러면 일단 연기금이 계속 일별로 순매수를 유지하는지도 앞 체크해 보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는지들, 지금 그러니까 7월 말에 대규모 들어왔다가 어제 오늘 좀 팔았는데 이게 다시 순매수로 가는지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